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지난 시간에 중금속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면 오늘은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 환경 호르몬 검사가 있는데 요즘엔 4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탈레이트 성분, 그 다음에 파라벤 성분, 그 다음에는 비스페놀 성분, 마지막에는 과불화 화합물 정도, 이렇게 4종류에 대한 구별된 검사로 환경 호르몬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해야지 얘가 조절이 되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인데요. 첫 번째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우리가 흔하게 노출되는데, 프탈레이트는 뭐냐면은 플라스틱 가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비닐 랩이라든지 플라스틱 물병이라든지 뭐 애들 장난감 이런 데서 노출될 수 있거든요. 실제 1999년도 소비자보호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완구 제품에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가 있는지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15개 정도의 완구를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해서 검사했더니 실제로 15개 중에서 반수 이상이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한 번 더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봤더니 10개 중에 4개, 이때는 반으로 좀 줄었죠. 그래도 최근에도 아직도 쓰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사 대상의 38.5%에서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없다면은 아마도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만들어지는 성분이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학용품인 지우개에도 프탈레이트 계통의 가소제가 들어있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지우개 49개 중에서 5개 제품 중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인 이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냐? 평균 220배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는 엄청 들어있는 거고 또 검사상에서 없는 거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탈레이트 성분이 없을 뿐이지 그와 비슷한 성분을 만들기 위한 다른 게 들어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학용품 내에도 납이 17배가 넘게 검출된 것도 있었고요. 프탈레이트의 노출은 실제 24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거의 다 내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폭로되는 것만 아니면은 크게 유의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것쯤이야 하고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계속된 어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꼭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탈레이트가 노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소용 비닐 랩인데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업소용이 좀 다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노출되는 양이 높지 않지만 업소에서 쓰는 것들은 일단 질겨야 되고요. 잘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되게 잘 늘어나야 되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용량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배달되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당연히 고용량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고기인데 하나는 그냥 도축해서 썰어서 주는 고기고요. 얘를 갈아서 진공팩에 넣은 거예요. 이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프탈레이트 농도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갈아서 여기다 진공 실링을 했을 때 노출되는 양을 계산했더니 10배가 넘는 거예요. 여기는 35.1인데 378.5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육고기도 그렇게 플라스틱에 실링된 것들을 쉽게 고르시면 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비닐 장갑이라든지 또는 식세기에다가 넣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사기 그릇이나 유리 같은 거 넣잖아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귀찮다고 플라스틱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온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프탈레이트의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 중에서도 이제 향이 나는 향초 있죠. 거기에도 있고 방향제라든지 여자들 사용하는 매니큐어에도 프탈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노출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특히 이제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큰 영향을 줄 건데,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프탈레이트에 노출이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을 했을 때 조산일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생식기계에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도 하혈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잠복 고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돼 있고, 그게 아니게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출산된 아이들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혈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요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인데 자궁 내막증이니까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이런 환자를 봤더니 이건 평범하게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검사인데 생각보다 포탈레이트의 농도가 높죠. 생활하면서 노출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스페놀인데요.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흔하게 듣는 거 BPA 프리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거는 이제 비스페놀 A가 문제 삼아지니까 이 안에는 비스페놀 A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프리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죠. 비스페놀 A가 필요한 성분들에 얘가 빠지면 그 기능을 못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 보니까 비스페놀 F, 비스페놀 S 뭐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빨, 여러분이 흔하게 치과 가시면 하시는 레진이나 실란트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게 들어갑니다. 접착제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용기 중에 플라스틱 용기면은 역시 여기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가고요. 가멸지에도 있고요. 물티슈에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식품을 담아 넣는 캔 안에도 코팅제가 비스페놀 A고요. 그 다음에 화장지도 일반 펄프가 아닌 재생 휴지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여자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생리대라든지 어린아이한테 주는 기저귀, 의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사서 입을 때도 그 입고 있는 옷 안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검사했더니 비스페놀 A가 소변에서 측정되는 게 95.7%고요. 비스페놀 S는 89.4%, 비스페놀 F는 66.5%. F하고 S가 적긴 하지만 A가 제일 먼저 쓰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높고요. 얘가 점점 1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A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쯤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 소비량이 1000만 톤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모르고 노출되는 게 레진입니다. 여러분이 치과에서 치료할 때 사용하는 레진이나 실란트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 가서 영수증을 받을 때는 가멸지 성분이 들어있는 이 면적을 손을 대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접어서 뒷면을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화장지를 사용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펄프 재질로 된 천연 화장지를 사용하시고 재생 펄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집에서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쉬운데 집에 요오드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비돈 용액, 뭐 이렇게 소독할 때 쓰는 약간의 갈색빛이 나는 액체가 있잖아요. 소독약이라고. 이거를 똑같은 티슈에다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떨어뜨렸을 때 갈색이면은 천연 펄프고요. 이렇게 황록색으로 바뀌면은 이거는 재생 펄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드라이트를 비추면 또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저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감광제가 필요할 때 우드라이트를 쓰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도 이제 이런 우드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비추면은 자외선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똑같은 건데 여기는 눈으로 봤을 때 모르지만 비춰보니까 형광 증백제 때문에 반응이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음식점에 가시면은 뜨거운 음식들을 이런 도자기 같은 데다 담아 주시는데, 이게 뜨겁다 보니까 앞접시를 달라고 할 때 앞접시는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걸 플라스틱에다 담으면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캔을 만들 때 안에 코팅제가 비스페놀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조한 지 오래된 거일수록 더 많이 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한 지 3개월 이내 것들을 구하는 게 좋겠고요. 배달 음식을 중단한 다음에 봤더니 비스페놀 A가 50이 넘던 사람이 0.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 검사에서 높게 나오면은 막 걱정하시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될 만한 걸 노출을 멈추면은 내가 빼지 않더라도 저절로 내 몸이 빼버리니까 어떻게 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틀린 질문이죠. 어떻게 넣지 않으면 되는지를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스페놀 A가 높은데 이분이 생리통도 심하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집에서 주의를 했대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서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고요. 앞접시를 플라스틱 사용 안 하고요. 그다음에 입는 속옷을 최대한도로 이제 순면으로 바꾸는데, 진짜 볼품이 없죠. 순면은. 거기다가 레이스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을 또 잘 늘어나는 스판을 넣고 하려니까 당연히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순면으로 바꿨다고 하고, 사용하는 생리대도 유기농 순면의 펄프 재질로. 펄프 재질이라는 게 생리혈을 잡아 당기는 기능을 하는데, 당연히 화학 제품보다는 그 성능은 떨어지죠. 흡착력이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쓰는 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베체트 환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빨에 있는 레진을 제거를 했어요. 비스페놀 A가 좀 나오다 보니까. 빼고 났더니 정상화되죠. 요거를 빼고 지르코니아로 바꿀 때 이제 좀 쓰다 보니까 또 S가 약간은 올라오는데 이게 유의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여기도 또 나옵니다. 덴탈 레진
나오죠. 이너 코트 푸드 캔 안에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용하는 S인데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컵라면 있잖아요. 그 컵라면을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간 안 빠지고 먹어봤어요. 왜냐면은 얘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빠져나가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서는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안 빠지고 먹어서 일주일 먹은 다음에 전후를 봤더니 3.7에서 4.7로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가 1이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노출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연구는 비스페놀 A의 대체제로서 비스페놀 S하고 F를 사용했는데 이게 체내 높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있더라.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비스페놀 S 같은 경우에는 요산이 높은 결과를 도출했대요. 생쥐한테 줬더니 생쥐 혈액에 요산이 높게 나타났고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환경 호르몬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분비뿐 아니라 각각의 장기의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스페놀 S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답니다. 왜냐면은 A를 기준으로 보통 규제를 만들고 그게 대체제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파라벤인데 파라벤은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는 방부제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샴푸든지 바디워시든지 약이든지 오래 두면 상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이 먹는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럽제 안에 단맛을 넣어야 되니까 얘를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어서 무조건 방부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 아이들한테 시럽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기침약인데요.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가 다 있으니까 이 회사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일단은 시럽제를 오랫동안 먹으면은 파라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실제로 검사해봤더니 12살짜리 남자애였는데 여기 보니까 프로필 파라벤이 212가 넘죠. 48이 기준치인데 한 4배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얘가 기침이 심하다 보니까 거의 2,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시럽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검사했을 때 이게 높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끊고 나서 검사했더니 다 떨어지죠. 프로필 파라벤 2까지 떨어집니다. 200이 2가 됐으니까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떨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노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건 염색 샴푸를 썼을 때인데요. 메틸하고 프로필이 지금 거의 다 엄청나게 높아졌었는데 이것도 염색 샴푸를 중단하니까 다 떨어지죠. 네, 요거는 비스페놀 S에 대한 소변상에서 나오는 요중 평균치를 보는 건데 이거 말고도 여기 보는 비스페놀 A, F, S에 대한 각각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평균치가 있습니다. 요 코시스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들에 대한 평균 레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 잡아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 정도에 노출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거는 75% 이하를 유지하는 것까지를 권하게 돼요.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은 노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노출됐던 분들이 그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생활하면서 우리의 편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정도쯤이야 라고 얘기하고 치부하기에는 내가 매일 노출을 통해서 내 몸에 계속 쌓이면서 배출될 시간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다면은 내 몸이 분명하게 그것 때문에 교란에 의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내 몸을 치료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매일매일 이 노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